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느끼하죠? 네. 다시 두 번째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심심하기도 하고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으니까 영상 촬영하는 것처럼 힘들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게 힘들지가 않은데 이렇게 혼자 카메라만 두고 PPT 이렇게 띄워놓고 마이크 우리 친구 라이언과 함께 이렇게 마이크를 두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벌써 보기 싫려고 합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굉장히 좀 목도 금방 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엉덩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의 시그널 음악을 인트로 음악으로 이제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란다. 이번 강의에서는 두 번째 파트죠. 강의 영상으로는 세 번째 파트고 이제 챕터로 치면 두 번째 파트인데 사교육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교육을 관통하는 학부모의 니즈의 변화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승자의 코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학원을 운영해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방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니즈의 변화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 자녀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됐죠. 더불어서 학부모의 교육 수준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초등부 학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중등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초중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 10년 전의 학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엄마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까지 다 학교를 마쳤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공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2010년도 이후로 모바일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나 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죠. 밴드를 들어간다거나 카페를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티 혹은 SNS 채팅방, 단톡방 이런 데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들을 순식간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학부모님들은 기존에는 얼굴을 만나봐야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된, 학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공부 본질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예전에는 유명 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는 방향의 선생님이 지금은 훨씬 중요한데 예전에는 스타 강사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뽑을 때 시강을 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 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뭐 스타 강사를 조금 닮아 있는 이런 선생님들을 급여를 많이 주고 뽑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타 강사보다는 유명한 사람보다는 진짜 강의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소비자 니즈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을 우르르 몰려가던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 아이의 성적이 오르는 학원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학부모의 니즈들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 사교육 시장 키워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강연과 에이블 내부 교육에서도 진행이 됐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LCM 과정, 러닝 코치 인 매스터매틱 수학학습 코치 전문가 과정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들을 전부 다 온라인에 탑재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새롭게 이 자격증 과정과 걸맞게 학습 코치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로 더 오프라인으로 우선은 들어오게 될 거예요. 물론 그 강좌들이 녹화돼서 온라인 과정으로 다시 뿌려지게 될 겁니다만은 뭐 아무튼 온라인 과정으로 다시 다 올라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들도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저와 교육을 진행을 했었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강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었습니다. 강의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가 강의를 잘하면 몸값이 비싼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강의를 잘한다? 그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막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동네에서 누군가가 유명해지면 재원생이 한 클래스에 100명, 200명 되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치면 다 옛날 얘기죠. 대치동에서도 지금은 2, 300명 이상 놓고 수업하는 사람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이 2008년도부터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소수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바람이 불게 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본질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서는 스타 강사들,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좋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우리 아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선생님, 질문을 하거나 받아줄 수 있는 형태의 학원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소수정예일 수밖에 없겠죠. 소수정예가 처음에 등장하게 된 니즈는 분명히 이 정도 포인트에서 진행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가 넘어오면서 자기주도 학습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공부는 아이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이런 것들이 입학 시험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학원에서 이제 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좀 보자면 소수정예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8명 정도씩 밖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학원의 규모가 그렇게 보통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반 구설이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는 한 선생님이 맡는 학생 숫자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숫자가 한 클래스에 막 50명씩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았었는데 이제는 8명, 6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율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원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치지만 수강료를 우리가 5배를 늘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지출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셈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 숫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학원비는 조금 저렴했지만 학생 숫자는 굉장히 많았어서 선생님 한 명당 나오는 매출이 좀 많았어서 강사들도 돈을 많이 벌어가고 선생님들도 돈을 많이 벌어가는 이런 구조였지만 소수정예로 넘어오게 되면서 원장 선생님이 돈 1,0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학년 무신도, 즉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한 반에 아이들을 학년에 관계없이 막 무작위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선생님이 맡는 학생 숫자가 일정하게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 진도에 관계없이 학생 수를 꽂아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학원 운영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 바람은 이렇게 불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이유는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관리가 안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수업을 돌렸던 거예요. 이때 진행되던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습하고 질문 받아주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아무래도 2010년도였기 때문에 인강이라는 게 메가스터디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형태의 인강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강을 듣게 하는 시스템 말고는 별다르게 이렇게 스마트러닝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시장에 깔려있는 이러닝이나 온라인 시스템이 수학 교과에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먹보고식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관리형 학원이 이제 대세가 되게 되죠. 물론 이때부터 시작한 관리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블렌디드 러닝,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용된, 이렇게 블렌딩된 러닝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20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러닝이 이제 좀 이 시장 전체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본다면 예전에는 티칭이 중요한 시대에서 이제는 코칭과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르치는 게 중요한 시대에서 이제는 배우는 게 더 중요한 시대로 이렇게 키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 석사 논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석사 논문 이론 첫 번째 그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죠.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 파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스마트 러닝은 제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스마트 러닝은 이러닝의 발전된 형태로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 체제이다. 그래서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도식화된 것은 제가 이제 기존에 많은 선행 연구들을 보면서 스마트 러닝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낸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얼굴로 제 이름을 가려버렸네요. 스마트 러닝 수학 수업 및 학업 성취도, 수학 흥미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7년도에 나와 있는 이 논문, 제 석사 논문이죠. 교육학 석사 논문에서 스마트 러닝은 이와 같이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러닝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인공지능 토익이에요. 산타 토익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과는 이제 페이지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계산 다 끝냈어. 내 토익 점수를 최단 시간에 올리는 방법.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내용 더 들어가 볼까요? 토익 학원 멀고 비싸고 다 똑같이 가르치고 물론 하루에 6시간씩 매일 공부시키면 당연히 점수야 조금 오르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자랑인가 봐 라고 도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좀 살짝 바꿔볼까요? 수학학원에 한번 바꿔볼게요. 수학학원 멀고 비싸고 다 똑같이 가르치고, 멀고는 빼야겠네요. 물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시키면 당연히 점수야 조금 오르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풀리면서 성적을 올리는 게, 그것도 조금 올리는 게 자랑인가 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산타 토익이 뭐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권씩 퍼주는 공짜 문제, 절대로 널 위한 게 아니야. 오래된 문제만 우려먹는 홍보용 상품일 뿐. 어차피 다 못 풀 거 너도 잘 알잖아. 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탑재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들, 거기에 담겨있는 문제들이 정말 교육과정 개편된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닌 내용들 많이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반드시 아이들에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수백 개씩 묶어 파는 인강, 절대로 널 위한 게 아니야. 안 팔리는 강의 잔뜩 끼워서 돈 조금 벌려는 상술일 뿐. 어차피 다 못 볼 건 너도 잘 알잖아. 인강 구매한 다음에 절반도 못 본 학생의 비율이 89%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자, 700점, 800점만 커리큘럼, 절대로 널 위한 게 아니야. 대충 내 점수 보고 수강생 수 맞춰서 널 끼워 넣는 것일 뿐. 어차피 너랑 딱 안 맞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래서 나는 뭐가 다르냐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30초 내로 설명해 줄게. 필요 없는 문제는 단 한 개도 풀지 마. 난 45만 명의 학습 데이터와 3천만 건의 프리 데이터를 기계 학습했고, 내가 알지도 풀지 못한 문제를 맞힐지 틀릴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어. 내가 어차피 맞힐 문제는 전부 없애고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문제만 골라줄 거야. 필요 없는 강의는 단 한 개도 듣지 마. 정해진 순서대로 꾸역꾸역 강의를 듣던 거 이제는 잊어버려. 난 내가 공부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너에게 강의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
수백 개의 강의 중에서 너에게 정확히 필요한 강의만 보여줄 거야. 오직 너만을 위한 맞춤 커리큘럼, 나만 따라와.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강의를 들어야 내 점수가 가장 빠르게 오를지 매초 계산해서 최단기간에 내 점수를 최고로 상승시킬 오직 너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 거야. 토익 역사상 가장 빠른 점수 상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점수는 수만 번 올려봤으니까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넘어갈게요. 여기 슬라이드 중복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제 알파고가 교육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파고가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까요? 아니면은 우리 인간이 혹은 여러분 혹은 제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까요? 물론 1대1로 붙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된다면 인간이나 알파고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숙련된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들을 1대1로만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파고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1대1로 잘 가르친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건 여러 가지 어떤 판단 능력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 능력, 계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훨씬 빠르고 정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 자, 중요한 건 결국은 휴먼 터치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행되는 게 휴먼 터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선생님이 만나서 뭔가 교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1990년대 중반부터 EBS는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EBS를 통해서 수능 공부를 했던 세대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구매해서 봤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구매해서 봤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저도 이렇게 여러 개를 구매를 했지만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날고기는 알파고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부는 사람이 끼고 앉아서 해야 되는, 분명히 어떤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결국 휴먼 터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교육의 패러다임이 아이들 머릿속에 뭔가를 넣어주는 방향에서 휴먼 터치하는 방향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우리들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결국 공부의 본질로 다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의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명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단단하게 좀 붙잡아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칸 아카데미 잘 알고 계시죠? 칸 아카데미는 저랑 동갑내기예요. 1976년생인데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사촌 동생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됐고, 하필이면 또 빌 게이츠 아들이 이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보면서 빌 게이츠가 얜 도대체 뭔데 하고 궁금해서 이제 만나봤다고 해요. 그래서 너는 왜 이런 좋은 강의를 무료로 뿌리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이먼 칸은 뭐 그때 뭐 그럴싸하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재벌들이 이 칸 아카데미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칸 아카데미죠. 그래서 이 칸 아카데미는 현재 전 세계 5억 명이 넘게 이 칸 아카데미로 무료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칸 아카데미가 결국에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세워진 이 칸 아카데미가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칸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칸 아카데미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혼자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한 다음에 모여서 아이들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화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업의 그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결국 아이들과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좀 내보도록 하죠. 자, 비고스키의 인지발달 이론을 좀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비고스키는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걸 조금 이야기했어요. 근접발달 영역은 아이들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혼자 해결이 가능할 건데 만약에 선생님이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가 조금 더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치가 더 있었을 것이다. 더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낮은 담 같은 경우에는 아이 혼자서 넘을 수가 있지만 담장이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아이 혼자서 넘을 수 있는 이 커트라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는 더 이상 이 담을 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은 선생님의 도움이 있는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높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아이와 손이 닿지 않아서 올려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실질적으로 스스로도 발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 잠재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생님 또는 어른 또는 친구와 협동했을 때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일어나면은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삐아제가 이야기했었던 이론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나이대에는 특정한 내용들만 학습을 할 수가 있지 그 앞서가는 내용들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부정하는 어떤 이런 이론적 배경으로 좀 사용이 되는데 피아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생들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삐아즈가 연구했을 때보다 지금 IQ가 한 15 정도 상승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임스 플린의 플린 이펙트에 따르면은 세대가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IQ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삐아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은 아이들이 더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삐아제가 이야기하지 못한 즉 초등학교 학생들을 좀 넘어서는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삐아제의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비고스키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GPD,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변의 도움 또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까지 이렇게 실제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 할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없는 부분, 즉 GPD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쫙 끌어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즉 교사는 아이들이 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일 뿐이다.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을 때려 박으려고 해서는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가까운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챕터 1보다는 챕터 2가 훨씬 더 실무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연 내용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내용들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